동네 사람들, 우리 며느리 꼬라지 좀 보세요. 제삿날에 꾀병 부리고 자빠져 있는 것 좀 보라고요. 시어머니는 위암 말기 통증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며느리의 얼굴에 차가운 물바가지를 끼얹었습니다. 아, 어머니, 제발이요. 시끄러워. 어디서 엄살이야? 너 오늘 제사상 다 차리기 전엔 물 한 모금도 없을 줄 알아.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거실 한복판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정성스레 차려진 제사상을 단숨에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만 좀 해. 엄마가 사람이야?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언니, 네가 미쳤구나. 감히 제사상을 엎어?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식구들을 노려보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충격적인 비밀을 토해냈습니다. 서연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위암 말기라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하지만 이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절규가 끝난 직후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이닥치며 이 막장 시댁을 뒤흔들 반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부터 시작된 속쓰림은 시댁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으로 바뀌어 이서연의 명치를 찔러댔습니다. 차 안가득 고여있던 매연 냄새와 히터의 텁텁한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서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알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죠. 명절 전날의 시댁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환기구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좁은 주방 안은 하루 종일 지져낸 전 냄새와 오래된 기름 쩔은 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참아내려 아랫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마치 귓가에서 울리는 이명처럼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서연이 잠시 허리를 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찰나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낄낄거리던 시어머니 최말자가 매서운 눈초리로 주방을 흘겨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벌써부터 아픈 척이야? 남들은 며느리 잘 들어와서 명절에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나는 무슨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지. 에휴, 저런 군뱅이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여가지고 내 팔자야. 최말자는 들고 있던 젖은 행주를 말아 쥐더니 이서연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젖은 행주가 얇은 옷 위로 살점을 파고들었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물기와 따가움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뱃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덩어리였습니다. 이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입안에 살을 씹으며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잠깐 현기증이 나서요. 뭐, 현기증? 밥 잘 처먹고 등 따시게 자는데 무슨 놈의 현기증이야? 너 지금 시어미 앞에서 시위하냐? 빨리빨리 안 움직여. 전 다 타잖아. 이거 다 태워 먹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최말자는 며느리의 창백한 안색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기름이 튄다며 이서연의 붓고 터진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이서연의 손등은 이미 뜨거운 기름방울에 대어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최말자의 눈에는 오직 노릇하게 구워져야 할 동태전만이 보일 뿐이었죠. 최말자는 잔소리를 퍼부으며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들을 요란한 소리가 나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이서연의 신경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퇴근 후 뒤늦게 도착한 남편 박민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민철은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집안의 냉랭한 공기와 기름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주방 구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아내 이서연에게로 향했죠. 창백하다 못해 흙빛이 된 이서연의 얼굴을 본 박민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황급히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아, 당신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식은땀 좀 봐. 박민철이 이서연의 어깨를 감싸 주려 하자 최말자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아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안방 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디 남자가 부엌에 기어들어와? 재수없게. 남자가 부엌 들락거리면 집안 기둥 뿌리 뽑히는 거 몰라? 썩 안 나가? 아니, 엄마, 서연이 얼굴 좀 보세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식은땀을 저렇게 흘리는데 좀 쉬게 해줘야지. 사람 잡을 일 있어요? 네. 박민철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최말자는 콧방귀를 뀌며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서 있던 자리에 소금을 팍팍 뿌리는 신용을 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눈을 부릅떠? 제가 꾀병 부리는 게 하루 이틀이냐? 요즘 젊은 것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조금만 힘들어도 죽는 신용을 한다니까. 너는 들어가서 TV나 봐. 사내 자식이 주책맞게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이서연은 남편 박민철에게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남편이 더 나서봤자 시어머니의 화만 돋을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민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다가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한숨을 푹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아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최말자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현관문 도어락이 경쾌하게 열리며 신우이 박미영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화려한 로고가 박힌 명품 쇼핑백을 든 박미영은 들어오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짐을 풀어 헤쳤습니다. 박미영의 남편은 장모님께 인사한다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박미영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주방에 있는 이서연을 향해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올케, 나왔어. 물 좀 줘. 오는 길에 차 막혀서 목말라 죽는 줄 알았네. 얼음 좀 띄워서 줘. 이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건네자 박미영은 이서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서연은 몇 년째 입고 있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톡톡 치며 비아냥거렸죠. 어머 올케, 그 옷은 아직도 입어? 아주 걸레되겠다, 걸레되겠어. 우리 오빠가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남들이 보면 우리 집에서 며느리 학대하는 줄 알겠네, 정말. 일할 땐 이 옷이 편해서 그래요. 아가씨, 편하긴 뭐가 편해. 격 떨어지게 진짜. 아, 맞다. 올케, 저번에 샀다던 수분 크림 남은 거 있어? 나 좀 줘봐. 내가 쓰던 게 다 떨어져서 그래. 박미영은 대답도 듣지 않고 거실 구석에 놓인 이서연의 가방을 제멋대로 열어젖혔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죠. 파우치를 꺼내 내용물을 쏟아붓더니 쓸만한 화장품이 없는지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이서연이 당황하여 손을 뻗었지만 박미영은 이미 립스틱 하나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백화점 브랜드도 아니네. 올케는 피부에 이런 싸구려를 바르고 싶어? 아이고 참나.
나는 공짜로 줘도 안 쓰겠다. 피부 썩을 일 있어? 박미영은 립스틱을 다시 가방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으며 흥미를 잃었다는 듯 쇼핑백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서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하얀 약통이 보였지만 지금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약만이 지금의 고통을 잠재울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혹여나 들킬까봐 서둘러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최말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갓 지은 윤기 흐르는 쌀밥과 기름진 갈비찜, 잡채가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미영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박민철과 최말자가 식탁에 둘러앉았죠. 하지만 이서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최말자는 주방 개수대 옆 작은 밥상에 이서연의 몫이라며 그릇 하나를 툭 던져두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것은 어제 먹다 남은 듯한 누렇게 뜬 찬밥 덩어리와 국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너는 전 부치면서 기름 냄새 맡아서 배도 안 고플 거 아니냐? 쌀 아까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요즘 쌀값이 얼마나 비싼데 남기면 벌받아. 최말자는 며느리에게 쉰내 나는 밥을 주고는 자신은 딸 박미영의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갈비를 찢어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먹어. 시댁 가서 고생했지? 애미가 너 좋아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배 터지게 먹어라. 아주 쏙 빠졌네, 내 새끼. 박미영은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흘끔 이서연 쪽을 쳐다보더니 얄밉게 웃었습니다. 엄마, 올케도 같이 앉아서 먹으라지. 저기서 쭈그리고 먹으니까 꼭 우리 집 식모 같잖아. 보기 좀 그렇네. 나더라. 쟤는 저기가 편하단다. 격식 차리는 자리면 체한다고 난리 칠 게 뻔한데 뭐하러 불러서 밥맛 떨어지게 해. 박민철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서연이도 이 집 식구예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찬밥을 줘요? 제가 안 먹을 테니까 서연이 이리 와서 앉으라고 해요. 시끄러워. 너는 주는 대로 처먹기나 해. 어디서 마누라 편을 들어? 밥상머리에서 재수 없게. 사내 자식이 쪼잔하게 밥 타령이야. 최말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이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이 더 커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서연은 억지로 찬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뱃속의 암덩어리가 요동치며 역겨운 냄새와 함께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위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이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쳐갔습니다. 우에, 왜, 우.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구토 소리에 최말자는 밥맛 떨어진다며 수저를 내려놓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아주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입덧하는 척 유난을 떨기는 누가 보면 상전 모시는 줄 알겠네. 아주 꼴값이야. 박미영도 거들며 낄낄거렸습니다. 엄마, 올케 속 안 좋은가 봐? 체했나? 아까 전 부치면서 몰래 뭐 주워 먹은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살쪄 보이던데? 박민철이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이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걸어 나오며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괜찮아.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들어가서 밥 먹어. 어머니 화내시잖아. 제발 부탁이야.
이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내일 제사만 넘기면 된다. 이 지옥 같은 시간도 곧 끝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최면 걸듯 다독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이서연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안방도 건너방도 아닌 현관 옆 문간방이었습니다. 평소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로 쓰이는 그 방은 난방조차 들어오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죠. 벽지 곳곳에는 거무튀튀한 곰팡이가 피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얇은 요한장만이 덩그러니 깔려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방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위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이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하얀 플라스틱 약통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였습니다. 이것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이서연은 급하게 약통 뚜껑을 열어 손바닥에 털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위로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텅 빈 약통. 이서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두 알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니 어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남은 약을 다 먹어버린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이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빈 약통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보았지만 하얀 가루만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서연은 차가운 문간방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입안에 쑤셔 넣은 이불자락 사이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푹 패인 볼,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고통으로 충혈된 눈.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초상이었습니다. 벽 너머 안방에서는 최말자와 박미영,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들이 모여 하하호호 웃으며 과일을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행복하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이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내일 제사가 끝나면 이 지독한 고통도 시댁 식구들의 멸시도 모두 끝낼 수 있을까? 이서연은 빈 약통을 손에 꽉 쥔 채 다가올 내일의 비극을 예감하며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과 싸웠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잠시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대학병원 진료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화창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이서연과 박민철이 앉아있는 진료실 안은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담당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MRI 사진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환자분 위암이 이미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말기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단계라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이서연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박민철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서연이가 이제 겨우 32이에요. 3개월이라니요. 오진 아닙니까? 다시 검사해 주세요. 제발요. 박민철이 울부짖으며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주르륵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의사 선생님 곤란하시잖아. 의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정밀 유전자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표적 치료제가 맞는 유전자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절차상 필요한 데이터 등록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서연은 이미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듯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진료실을 나온 이서연은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박민철을 오히려 다독였습니다. 민철 씨,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시댁 식구들한테는 내 병 알리지 말자. 그게 무슨 소리야. 아픈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알려서 치료도 받고 도움도 받아야지. 아니야. 어머니 아시면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쳤다고 동네방네 떠드실 거야. 나 죽기 전까지 당신 가족들한테 짐짝 취급받으면서 불쌍한 척 동정받으면서 살기 싫어. 그냥 이번 추석 제사까지만 내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조용히 정리하자. 응? 이서연의 간곡한 애원에 박민철은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제사 당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진통제가 떨어진 뱃속은 마치 믹서기로 장기를 갈아버리는 듯한 고통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겨우 일으켜 방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벌써부터 최말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미야,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냐? 제사 지내는 집 며느리가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야 원. 빨리 나와서 밥 안 하고 뭐해. 이서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벽에 기대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땅이 울렁거려 한 걸음 떼는 것조차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 시누이들까지 북적거리며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박민철이 꺼내온 양주를 마시며 껄껄거렸고 여자들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직 이서연만이 찜통 같은 주방에서 홀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배를 깎던 중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칼질이 자꾸만 빗나갔습니다. 지켜보던 최말자가 번개같이 다가와 이서연의 손에서 과도를 확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배껍질 두꺼운 것 좀 봐라. 너는 시댁 살림 거덜 내려고 작정했냐? 과일 껍질을 이렇게 두껍게 깎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에잉 쯧쯧. 최말자는 서슬 퍼런 과도를 이서연의 눈앞에서 위협적으로 흔들어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눈동자 바로 앞에서 번득이자 이서연은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힘? 밥새끼 꼬박꼬박 처먹으면서 무슨 힘이 없어? 네가 밭을 매냐, 논을 매냐? 하여간 요즘 것들은 엄살만 늘어서. 겨우겨우 제사상이 차려지고 병풍 앞에서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박민철이 제주가 되어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며느리가 절을 할 차례가 되자
최말자는 대뜸 이서연의 등을 거칠게 눌러 맨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너는 절 똑바로 해라. 조상님들한테 죄송하지도 않냐?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애 하나 못 낳고 밥만 축내고 있으니 오늘은 조상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빌어. 아들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머리가 바닥에 닿게 쿵쿵 찌우란 말이야. 이서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무릎 꿇려진 채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누이 박미영이 낄낄대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맞아, 올게. 옆집 영희 엄마는 시집 가자마자 아들 쌍둥이 낳았다더라. 올케가 기가 너무 세서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긴 거 아니야? 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그만 좀 해. 미영이 너도. 박민철이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지만 작은아버지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허, 어디서 어른들 제사 지내는데 큰 소리야? 민철이 너 처한테 너무 꽉 잡혀 사는 거 아니냐? 남자가 위엄이 있어야지, 쯧쯧. 이서연은 남편이 자신 때문에 욕먹는 것이 싫어 서둘러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그녀에게 최말자가 탕국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뭘 멀뚱히 서 있어? 탕국 올려야지. 조심해서 들고 가. 펄펄 끓는 뜨거운 탕국이 담긴 녹그릇은 묵직하고 뜨거웠습니다. 이서연이 그릇을 받아들고 제사상으로 향하는 순간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며 극심한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중심을 잃은 이서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탕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이서연의 발등을 덮쳤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에 이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했습니다. 아! 발등의 피부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말자의 눈에는 며느리의 화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럽혀진 바닥과 깨진 그릇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재수옴 붙으려니 별일 이다 있네. 제삿날에 그릇을 깨? 너 오늘 우리 집안 망하라고 고사 지내냐? 최말자는 씩씩거리며 주방으로 뛰어가더니 싱크대에 있던 물바가지를 퍼왔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서연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이서연은 숨이 턱 막히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정신 차려, 이 화상아. 어디서 꾀병을 부려? 뜨겁긴 뭐가 뜨거워.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릇을 깨먹어? 당장 안 치워?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옷은 국물과 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서연은 충격과 고통, 그리고 멸시감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피 섞인 기침이 쿨럭쿨럭 터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민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비밀로 해달라던 약속, 며느리 노릇을 다하고 싶다던 그 애절한 부탁. 그 모든 것이 저 무지하고 잔인한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철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병풍 옆에 세워져 있던 교자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박민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제사상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배와 사과가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녹그릇들이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거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박민철이 단단한 교자상을 단숨에 뒤엎어버리자 뜨거운 탕국과 나물들이 사방으로 비산하며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던 술병이 깨지며 독한 청주 냄새가 진동했고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흉기처럼 바닥에 깔렸습니다.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던 작은아버지와 친척들은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민철이 너 미쳤냐? 제정신이야? 최말자는 뒤집힌 제사상 앞에서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했던 제사상이 며느리 앞에서 박살이 난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철은 엉망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최말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박민철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위암 말기라고요. 길어야 3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박민철의 절규가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피를 토하듯 쏟아낸 그의 고백에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이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터져 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에 빠진 침묵도 잠시였습니다. 최말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독살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붙였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너네 지금 나 엿 먹이려고 작당했냐? 어디서 감히 제사상을 엎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이야? 유산이라도 미리 챙겨달라고 쇼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최말자는 아들의 절규를 새빨간 거짓말이자 돈을 노린 수작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박미영도 널브러진 명품 가방을 챙겨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올케랑 짜고 엄마한테 이런 부류를 저질러? 안말기 환자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어? 딱 봐도 꾀병인데 오빠까지 속은 거 아니야? 아니면 보험금이라도 노리고 연기하는 거야?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박민철과 이서연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박민철은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말도 섞기 싫다는 듯 그는 쓰러진 이서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을 업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쾅. 현관 밖에서 귀를 찢을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육중한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다급하면서도 위압적인 발소리가 계단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이어폰을 꽂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4명이 좁은 현관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거실을 점거하더니 양옆으로 도열하여 길을 만들었습니다. 난데없는 침입자들의 등장에 작은아버지는 먹던 술잔을 떨어뜨렸고 최말자는 기가 막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경호원들 사이로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맞춤 슈트에 은퇴 안경을 쓴 그는 냉철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골과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서연, 그리고 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깊게 구겨지며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쯧쯧, 사람이 사는 집 꼴이 아니군요. 남자는 성큼성큼 걸어와 이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흙탕물에 무릎이 닿는 것도 개의치 않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이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아가씨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남자는 품 안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박으로 KS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KS그룹 법무팀 수석 변호사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2주 전 대학병원에서 위암 정밀 검사를 받으실 때 등록하셨던 유전자 데이터 기억하십니까? 이서연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치료제를 찾기 위한 절차인 줄만 알았던 그 검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30년 전 실종되신 KS그룹 회장님의 손녀분 유전자와 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최말자는 KS그룹이라는 단어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재계 서열 1위의 대기업 이름이 자신의 좁은 거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유괴사고로 아가씨를 잃어버린 후 회장님께서는 평생을 아가씨를 찾는데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가씨의 친부모님께서는 아가씨를 찾으러 다니시던 중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서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친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접하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혈육이셨던 회장님께서도 며칠 전 노안으로 타계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녀분을 그리워하시며 찾게 되면 모든 것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유언장을 이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최말자와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시간부로 이서연님은 K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막대한 지분과 부동산을 소유한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최말자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물바가지를 끼얹고 구박했던 며느리가 TV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 회장의 손녀라니. 박미영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바닥에 흥건한 물기와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서연의 젖은 옷을 가리키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상속녀를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그것도 아픈 환자를 학대하고 계셨습니까? 이거 뉴스에 나가면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군요.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처럼 최말자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작은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은 상황 파악을 끝내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엮였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박민철은 멍하니 서 있는 이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적어도 남은 시간만큼은 여왕처럼 살게 해줄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모십시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시던 댁으로. 경호원들이 서연을 부축하려 하자 최말자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애미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회장 손녀라니. 우리 며느리가. 박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경멸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더럽게. 박민철은 서연을 번쩍 안아들고 김 변호사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최말자는 깨진 그릇 조각과 뒤섞인 제사 음식물 쓰레기 더미 위에 덩그러니 앉아 멀어져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열린 현관문 밖으로 동리가 떠나갈 듯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빌라 골목길이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과 경호 차량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진기한 광경을 구경하러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고 골목의 공기마저 달라진 듯 무거운 위압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뒤따라 맨발로 뛰쳐나온 최말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최말자의 발치에 툭 던지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최말자 씨, 그리고 박미영 씨, 조만간 법원에서 등기가 갈 겁니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과 함께 그동안 회장님께 저지른 특수상해, 학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합의는 절대 없을 테니 변호사 선임이나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말자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닫히려는 리무진 문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잘 되라고 가르치려고. 흑. 경호원이 단단한 팔로 최말자를 가로막자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대자로 뻗은 최말자는 동리가 떠나가라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박민철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추태를 싸늘하게 외면하며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누이 박미영은 휴대전화를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울먹이고 있었죠. 여보, 큰일 났어. 올케가 재벌집 딸내미래. 우리 이제 어떡해?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육중한 리무진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서연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자마자 억눌러왔던 통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연이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자 김 변호사는 즉시 차량 내부의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의료팀, 지금 바로 바이탈 체크해 주세요. 회장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앞좌석에 타고 있던 전담 간호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능숙하게 서연의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진통제가 투여되고 나서야 서연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서연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거 꿈 아니지?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돌아가신 거야?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서연의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귀를 적셨습니다. 평생 고아인 줄 알고 살았던 서연에게 부모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들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습니다. 박민철은 손수건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울지 마. 서연아, 울지 마. 장인어른, 장모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이제 당신 아프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차량 행렬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회색 빌딩 숲에서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로 바뀌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KS그룹 소유의 VIP 요양 별장이었습니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에 둘러싸인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숲속의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게이트가 열리고 차가 멈추자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들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이동식 침대에 실려 최고급 의료 장비가 갖춰진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침대에 누워서도 아름다운 호수와 숲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문간방에서 썩은 밥을 먹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진작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 조용히 병실로 들어온 김 변호사가 민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검은색 카드 한 장과 자동차 키를 내밀었습니다. 부군 되시는 박민철님. 이건 회장님 명의로 된 한도 없는 블랙카드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부군께서 이용하실 차량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님을 간병하시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 최고로 해 주십시오. 그것이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의 뜻입니다. 박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기름 냄새 밴 낡은 양복을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위해 준비된 최고급 편복으로 갈아입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아내를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모시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서연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항상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던 지난날들과 달리 오늘은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최고급 침구의 부드러운 감촉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새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깼어? 몸은 좀 어때? 박민철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먹던 찬밥 덩어리가 아닌 내장이 듬뿍 들어간 진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특급 전복죽이었습니다. 박민철은 침대 시트를 올려 서연을 기대게 하고는 호호 불어가며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아해봐. 호텔 셰프가 당신 먹기 편하게 쌀을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들었대. 서연은 입안으로 들어온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비린내 하나 없이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밥 한 숟가락 편하게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보. 많이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우리 이제 돈 걱정 같은 거 안 해도 돼. 김 변호사가 그러는데 당신이 가진 재산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정도래.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창가에 앉아 김 변호사가 가져온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갓난아기였던 서연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엄마 아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서연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예뻤구나. 아빠는 나랑 눈매가 꼭 닮았네.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요. 사진 속 부모님은 말이 없었지만 서연은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서연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서연은 눈물을 닦고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여보, 날씨가 너무 좋다. 우리 테라스에 나갈까? 두 사람은 병실과 연결된 넓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탁 트인 호수와 숲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서연의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민철은 서연에게 예쁜 노트와 펜을 건넸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보자. 당신이 건강해지면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좋아. 내가 다 이뤄줄게. 서연은 펜을 잡고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버킷리스트, 남편이랑 근사한 옷 입고 백화점 쇼핑하기, 비행기 타고 바다가 보이는 예쁜 섬 가기, 웨딩드레스 다시 입고 사진 찍기,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밤새 수다 떨기. 소박하지만 지난 3년간 며느리로서 사느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목록을 적어 내려가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민철의 가슴은 또 한 번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저렇게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했던 지난날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민철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 다 하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당신 다 나으면 우리 세계 일주도 가자. 알았지? 응. 고마워, 여보. 나 이제 진짜 살 것 같아. 당신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 서연은 민철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한부 인생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서연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유예받은 두 사람의 애틋한 오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고급 의료진의 집중 케어와 영양요법 덕분인지 서연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창백하기만 했던 그녀의 볼에 옅은 홍조가 돌았습니다. 민철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연이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짐꾼 노릇이나 하러 왔던 바로 그 명품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우는 180도 달랐습니다. 백화점 총지배인이 정문까지 마중을 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무릎을 꿇고 최고급 샴페인과 다과를 대령했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진열된 가방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중 하나 시누이 박미영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해서 짝퉁이라도 사달라고 남편을 졸라댔던 한정판 악어 가죽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안목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전 세계에 딱 5점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직원이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잠시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명절 자신의 낡은 가방을 뒤지며 비웃던 박미영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거 색깔별로 다 주세요. 네, 전 색상을 말씀이십니까? 가격이 상당합니다만.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 계산은 이걸로 할게요. 서연이 민철에게 받은 블랙카드를 건네자 직원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포장된 가방들을 보며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가방들 제가 갖진 않을 거고요. 자선 바자회 경매 물품으로 기부할게요. 수익금은 전액 미혼모 시설에 보내주세요. 제가 쓰기엔 디자인이 좀 천박해서요. 그 한마디에 민철은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빙그레 웃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는 서연 나름의 우아한 복수였으니까요.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개인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 남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프라이빗 섬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섬은 온통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파란 수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민철이 서연을 위해 섬 전체를 통째로 대관하고 헬기를 동원해 꽃을 공수에 꾸민 것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여보, 저게 다 수국이야? 응.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 오늘 이 섬의 주인은 당신이야. 섬에 도착하자마자 민철은 서연을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해변에는 하얀 버진 로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된 순백의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드레스가 조금 헐거웠지만 민철의 눈에 비친 서연은 세상 그 어느 신부보다 아름답고 고결해 보였습니다. 민철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휠체어에서 일어선 서연을 부축해 버진 로드 위에 섰습니다. 서연아, 우리 결혼식 때 내가 돈 없어서 드레스도 제일 싼 거 입히고 신혼여행도 제주도 저가 항공 타고 갔었잖아. 그게 평생 한이었어. 이제야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네. 너무 늦어서 미안해. 민철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떨려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서연의 야윈 약지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것은 민철의 눈에 고인 눈물이었습니다. 나 박민철은 이서연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내가 먼저 당신 찾아갈게. 그때는 아프지 않게 고생 안 시키고 공주님처럼 모실게.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난 3년간 시집살이의 서름과 병마의 고통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철 씨.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두 사람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암세포도 시한부라는 잔인한 운명도 그들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해변에는 촛불이 켜지고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준비한 만찬 테이블이 세팅되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 요리가 나왔지만 서연의 앞에는 하얀 수프 접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인 그녀가 넘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소화가 잘 되는 특수 유동식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철은 자신의 접시에 놓인 스테이크를 차마 썰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여보, 나만 맛있는 거 먹어서 어떡해. 당신은 냄새만 맡고. 서연은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이 수프 엄청 맛있어. 셰프님이 나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래.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불러. 얼른 먹어, 식기 전에. 서연은 숟가락으로 묽은 수프를 떠먹으며 맛있게 고기를 먹는 남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의 모습을 하나라도 더 담아두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팡, 팡, 화려한 불꽃들이 검은 하늘에 꽃처럼 피어났다가 별가루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연과 민철은 모래사장에 놓인 선베드에 나란히 누워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민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웅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좀 졸려. 오늘 너무 많이 웃었나 봐. 그래, 좀 잘래? 들어가서 눕자. 아니, 그냥 조금만. 여기 더 있을래. 불꽃이 너무 예쁘잖아. 행복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미간이 갑자기 찌푸려지더니 잡고 있던 민철의 손에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서연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철이 놀라 몸을 일으키자 서연은 가슴을 부여잡고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쿨럭, 쿨럭. 서연의 입에서 검붉은 선혈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위로 붉은 핏자국이 끔찍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서연아. 민철은 피투성이가 된 서연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서서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민철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의사 불러. 빨리. 헬기 띄워. 제발 살려주세요. 서연아, 눈 감지 마. 안 돼.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오고 멀리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굉음을 내며 다가왔습니다.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놀이의 축포 소리가 마치 서연의 생명을 재촉하는 장송곡처럼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철의 품에 안긴 서연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밤은 그렇게 순식간에 피로 얼룩진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급하게 돌아가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좁은 헬기 안은 비릿한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박민철은 피투성이가 된 턱시도 차림으로 산소 마스크를 쓴 이서연의 손을 으스러져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셔츠는 서연이 토해낸 붉은 선혈로 이미 흉물스럽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안 돼. 조금만 버텨.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약속했잖아. 세계 일주 가기로 했잖아. 박민철의 절규에도 서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하게 뛰던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헬기가 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응급팀이 서연을 이동 침대로 옮겼습니다. 다급한 외침과 바퀴 구르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호흡 맥박 불안정, 즉시 삽관 준비해.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박민철은 닫힌 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그는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해변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웃던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숨쉬던 그녀가 지금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영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땀에 젖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철은 벌떡 일어나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제 아내 살린 거죠? 괜찮은 거죠?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출혈은 겨우 잡았지만 암세포가 이미 뇌까지 전이되어 뇌압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겁니다. 박민철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격리병동으로 옮겨졌고 박민철은 유리창 너머로 온갖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지만 면회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4명이 박민철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등등했고 태도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박민철이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중환자실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맨 앞에 선 남자가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박민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이었습니다. 박민철 씨 되십니까?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민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상황에 횡령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횡령이라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내가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비키세요. 박민철이 저항하려 하자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피 묻은 박민철의 손목에 철커덕 채워졌습니다.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당신 회사 장부에 구멍난 50억 그리고 당신 도장이 찍힌 결제 서류까지 증거는 차고 넘쳐. 당신 도박비 때문에 회사 공금 횡령해서 마누라 병원비 핑계로 돈 세탁했지? 무슨 미친 소리야. 그거 다 내 아내 돈이야. 처가에서 받은 돈이라고. 웃기지 마. 처가? 고아라며? 그리고 당신 최근에 전용기에 헬기까지 띄웠더구만. 그거 다 횡령한 돈으로 튀려고 준비한 거잖아. 해외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바로 청구될 거니까 가서 변명해. 수사관은 박민철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었던 전용기와 헬기를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과 완벽하게 짜맞춰진 각본이었습니다. 박민철은 중환자실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나 지금 못 가. 이거 나. 내 아내 깨어날 때까지만 있게 해줘. 제발. 하지만 수사관들은 인정사정 없이 박민철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병원 로비로 끌려 나오자마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민철 씨, 아내의 병을 핑계로 50억을 횡령하신 게 사실입니까?
호화 전용기 여행은 도주를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까? 재벌가 흉내를 내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데 인정하십니까? TV 뉴스 속보 자막에는 재벌가 사위의 이중생활, 아내 암투병 이용해 회사 돈 50억 꿀꺽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붉은 글씨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피 묻은 턱시도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죄인처럼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검찰청 취조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민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중 장부와 자신의 인감이 찍힌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박 대리. 머리 잘 썼더만. 유령회사 만들어서 자재 대금 부풀리고 차액은 마누라랑 1,000명의 계좌로 빼돌리고 아주 전문 사기꾼이네. 아닙니다. 저는 맹세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도장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 팀장님이. 어허, 어디서 상사한테 뒤집어 씌워. 최 팀장은 이미 자진 출석해서 당신이 시킨 대로 했다고 진술 다 했어. 당신이 횡령한 돈 일부를 신우이 계좌로 보낸 내역도 다 나왔다고. 박민철은 그제야 뒤통수를 3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최 팀장, 그리고 자신의 누나인 박미영. 가장 믿었던 사람과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자신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호화로운 룸살롱에서는 축배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양주잔을 높이 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박 대리 그 멍청한 자식.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마누라 다 죽어가니까 정신 못 차릴 때 싹 다 뒤집어 씌우기 딱 좋아.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박미영은 명품 가방을 어루만지며 낄낄거렸습니다. 팀장님, 진짜 천재 아니세요? 제 동생 놈이지만 걔가 좀 맹하잖아요. 근데 그 올케가 진짜 재벌 상속녀면 어쩌죠?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쇼. 김 변호사인가 뭔가 하는 양반도 털어보니까 별거 없더만. 그리고 그 여자 오늘 내일 한다며? 죽으면 끝이야. 박 대리 감옥 가고 그 여자 죽으면 그 유산 상속권은 누구한테 가겠어? 법적으로 남편 가족인 당신네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어머, 진짜요? 오빠가 감옥 가면 내가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박미영은 동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올케의 죽음을 기다리며 돈방석에 앉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탐욕이 번들거리는 밤이었습니다. 한편 병원 중환자실. 고요하던 정적을 깨고 모니터의 심박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이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서연은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하얀 천장과 낯선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머리를 쪼개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찾았습니다. 민철 씨. 쉰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어야 할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TV를 보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뉴스 속보는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남자. 비록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피 묻은 턱시도를 입은 그 남자는 분명 자신의 남편 박민철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흐르는 횡령범 박모 씨, 도주 우려로 구속이라는 자막. 서연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내가 쓰러진 틈을 타 누군가가
내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덮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삑, 삑, 삑. 경고음이 울리자 간호사가 놀라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세요. 서연은 간호사의 팔을 뿌리치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죽어가던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장 김 변호사 불러와요. 1분 안에 안 오면 이 병원 다 날려버릴 테니까. 잠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김 변호사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상태를 보고 울먹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울 시간 없어요. 설명해요. 민철 씨, 지금 어디 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떨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최 팀장과 신우이 박미영이 공모한 정황, 검찰의 긴급 체포, 그리고 언론 플레이까지. 이야기를 듣는 서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히 내 남편을 건드려? 내가 살아있는데. 감히. 서연은 침대 옆에 있는 비상 호출벨을 눌러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오자 서연은 팔을 걷어붙이며 명령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 놔주세요. 진통제는 줄이고요. 회장님,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뇌압이 높아서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나 어차피 죽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내 남편 범죄자 만드는 꼴 보느니 차라리 심장이 터져 죽는 게 나아요. 당장 나요. 이건 명령이에요. 서연의 단호한 외침에 의료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김 변호사를 향해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 전 재산, KS그룹 지분 다 팔아서라도 현금화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탐정, 해커 싹 다 고용해서 증거 찾아요. 그리고 그 인간들 법으로 조질 수 있는 건 다 조져요. 내 남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줄 테니까.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박민철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려움이나 누명에 대한 억울함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죽음과 싸우고 있을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손 잡아줘야 하는데. 가는 길 무섭지 않게 지켜줘야 하는데. 박민철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눈물을 떨구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다시 아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탐욕의 눈먼 하이에나들이 그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죽음을 앞둔 여왕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연은 각성제의 힘으로 위태로운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도끼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서연의 지시로 병원 회의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팀과 사설탐정들이 집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현금 뭉치와 백지 수표를 내려놓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박민철님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 그리고 저들이 범인이라는 물증을 찾아내세요. 못 찾으면 우리 모두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커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쉴 새 없이 울리는 자판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민철의 회사 내부 서버를 우회하여 접속 로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새벽 3시 정막을 깨고 한 해커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횡령 장부가 조작된 날짜와 시간, 접속 IP를 확보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사 근처 PC방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대 PC방 CCTV 영상도 해킹해서 확보했습니다. 빙고.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네요. 모니터 화면에는 모자를 눌러 쓴 최 팀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민철의 아이디로 접속해 장부를 조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설탐정팀에서도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 완료했습니다. 횡령된 50억 중 일부가 세탁되어 김미영이라는 가명 계좌로 들어갔는데 이 계좌 실소유주가 바로 신우이 박미영입니다. 그리고 최 팀장과 박미영이 범행 모의를 하며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최 팀장 휴대전화 클라우드에서 복구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우이 박미영은 동네 찜질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머리 수건을 쓰고 식혜를 쪽쪽 빨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구속된 동생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태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오빠. 그러게 왜 나대가지고. 쯧쯧. 그래도 오빠 덕분에 나는 팔자 피게 생겼네. 이 돈으로 일단 명품백부터 하나 지를까? 박미영이 삶은 달걀을 까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찜질방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미영 씨, 거기 있는 거 다 압니다. 박미영은 기겁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여경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아, 왜 이래요? 사람 살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미영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교사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계좌로 들어간 돈 다 확인됐습니다. 이거나. 나는 몰라요. 최 팀장이 시키는 대로 통장만 빌려준 거라고요. 억울해요. 박미영은 발버둥을 쳤지만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찜질방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휴대전화로 그 추한 꼴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은 헝클어진 머리에 찜질방 옷을 입은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한편 최 팀장은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김 변호사가 미리 대동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이거 모함이야. 박 대리가 다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김 변호사가 휴대전화로 그와 박미영의 통화 녹취록을 틀어주자 최 팀장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대리 감옥 보내고 옳게 죽으면 그 유산 우리가 챙기는 겁니다. 알겠죠?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말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 우리 미영이는 법 없이도 살해야. 이거 다 며느리년이 꾸민 짓이지. 그년이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최말자는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유치장에 갇혀있던 박미영이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 여기 무서워 죽겠어.
엄마가 올케한테 가서 좀 빌어봐. 제발. 뭐, 며느리한테 빌라고? 내가 미쳤냐? 그년이 죽일 년인데 내가 왜 빌어?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최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따님 혐의가 아주 무거워요. 횡령 금액이 커서 최소 10년은 살아야 될 겁니다. 뭐요? 10년? 최말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딸이 돈 몇 푼 욕심내다 인생을 종치게 생긴 것입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철문이 열리고 박민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수척해진 그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던 차 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군님. 혐의는 완벽하게 벗겨졌습니다. 박민철은 김 변호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연이는요? 서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가시죠. 박민철은 죄수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병원에 도착한 박민철은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렸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많은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성제 부작용으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고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아, 여보. 박민철이 침대로 달려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의 앙상한 팔이 힘겹게 올라와 남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박민철이 엉엉 울음을 터뜨리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울지 마. 나 당신 지켰어. 내가 내 남편 건드리는 놈들 다 박살냈어.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한 여왕의 자부심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박민철은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위해 싸워준 아내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최말자의 집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이 김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였습니다. 특수상해, 명예훼손, 그리고 횡령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합의는 일절없다는 서연의 엄명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신속하고 잔인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서. 최말자가 소리쳤지만 집행관들은 묵묵히 빨간 압류 딱지를 붙여나갔습니다. TV, 냉장고, 장롱, 심지어 최말자가 아끼던 안마의자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에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박미영 씨 명의로 된 이 집 전세 보증금도 가압류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집 비워주셔야 합니다. 뭐라고? 그럼 나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억울하시면 법원에 항소하십시오. 물론 패소할 확률이 100%겠지만요. 집행관이 던지고 간 서류를 보며 최말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딸은 감옥에 가고 집은 압류당하고 자신은 전과자 신세가 되어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은 최말자의 귓가에 지난날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환청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집안 망한다던 자신의 말이 씨가 되어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습니다. 한편 병실의 서연은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끝내고 남편을 구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생명의 끈이 서서히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서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는 고통 때문에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고 호흡은 가늘고 위태로웠습니다. 박민철은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란 얼굴로 서연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혹시라도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없으면 무서워할까봐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쪽 하늘이 노을로 붉게 타오를 때였습니다. 감겨있던 서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탁해진 눈동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은 듯 맑았습니다. 서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여보. 박민철은 화들짝 놀라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나 여기 있어. 나 보여? 민철 씨. 울지 마.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는 흩어지는 연기처럼 희미했습니다. 박민철은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 가긴 어딜 가. 나랑 같이 있어야지. 우리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잖아. 세계 일주도 가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지. 제발, 제발 놔두고 가지 마. 박민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서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서연은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여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꼭 당신 아내로 태어날게. 그때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만 줄게. 서연아, 안 돼. 눈 감지 마. 서연아, 사랑해. 민철 씨, 안녕. 서연의 눈동자가 천천히 감기며 잡고 있던 손의 힘이 툭 빠졌습니다. 동시에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뚝. 박민철은 아내의 식어가는 몸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병실 안은 남편의 처절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지켜보던 의료진들도 고개를 숙여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고단했던 삶을 마친 서연은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연의 장례식은 KS그룹의 주관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격식을 갖춰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부터 복도 끝까지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숲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박민철은 텅 빈 눈으로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웃고 있는데 이제는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최말자와 친척들이 쭈뼛거리며 나타난 것입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오갈 데 없어진 그들은
며칠을 굶었는지 행색이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최말자는 눈치를 살피며 박민철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저기, 민철아, 애미다라. 며느리 가는 길에 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 당장 잘 곳도 없는데 밥이라도 좀. 박민철은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민철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최말자와 친척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나. 내가 상주 애미야. 밥 한 끼도 못 주냐? 내쫓으세요.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않게. 박민철의 차가운 명령에 경호원들은 그들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장례식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구는 최말자의 통곡 소리는 웅장한 장성곡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초한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박민철은 서연과 함께 살기로 했던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서연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주인 잃은 슬리퍼만이 현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서연의 냄새가 배어있는 베개를 끌어안고 며칠을 시금 전폐하며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군님, 회장님께서 생전에 혹시라도 자신이 떠나고 나면 부군님께 보여드리라고 남기신 영상입니다. 박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건강한 모습의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아직 볼살이 통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더니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민철 씨? 나야, 서연이.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겠네. 여보, 밥은 먹었어? 또 굶고 울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면 나 진짜 속상해. 나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시댁에서 구박받을 때도 당신이 내 편 들어주고 몰래 손잡아줄 때마다 나 그거 하나로 버텼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당신은 나한테 최고의 남편이었으니까. 박민철은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금방이라도 화면 밖으로 나와 안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김 변호사님한테 다 말해뒀어. 당신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유산 남겼어. 건물도 있고 주식도 있으니까. 제발 궁상 떨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녀. 그리고 나 없다고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내 남편 박민철, 기죽지 말고 세상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아. 알았지?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여보. 영상 속 서연이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환하게 웃는 것으로 영상은 끝났습니다. 박민철은 태블릿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마지막 사랑과 응원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남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리조트 해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민철이 벤치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민철은 서연이 남긴 막대한 유산의 절반을 털어 서연 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가난한 암 환자들을 돕는 것이
서연의 뜻을 가장 잘 기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민철은 바다를 향해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이라도 하듯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나 약속 지켰다. 밥도 잘 먹고 재단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 네가 선물해준 이 인생 헛되이 쓰지 않을게. 민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갈매기 한 마리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날갯짓이 마치 고통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서연의 모습 같았습니다. 민철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알기에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 속에서 이야기는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가슴 먹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꽉 막힌 속이 시원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비록 서연 씨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남편 민철 씨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네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서연 씨가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마음껏 웃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민철 씨의 앞날에도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